옛날 간담회와 다르게 오늘은 조금 이제 조합장이 뭐 이렇게 조합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그 농업협동조합에서 줄임말이 농협 아닙니까? 근데 농협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 계십니까? 농협이 어떤 것인지 있으면 제가 큰 선물 드릴게요. 농협이 뭘까?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오랫동안 농협조합원으로서 활동하고 행동하셨지만 정말 농협이 뭘까? 여러분들 이렇게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부모님, 아버님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할아버지, 조상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더 올라가면 뭐 아래에서 깨어나신 조상도 계시고 여러 가지 설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농협도 어떻게 해서 탄생했고 왜 생겼을까? 그 목적부터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모처럼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느 위치에 있고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한 번쯤 이렇게 알아보면 나름대로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협동조합이란 어떤 것일까? 다 아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을 못하겠어 그러시잖아요. 머릿속에서 강감 도는데 협동조합 나도 이게 뭐 나름대로 20년 30년 농협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활동도 했어. 근데 말로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협동이란 말이 우선 뭘까요? 협동. 자리라고 어디서 전화 온 것 같습니다. 협동이란 말 자체가 보면 제가 오늘 사전을 찾아봤어요. 몸과 마음을 합하는 거.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협동. 몸과 마음을 합한다. 몸은 쉽게 합할 수 있죠. 눈에 보이니까. 마음은 합하는 게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합한다는 거.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니까. 두 사람만 모여도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조합원님들은 910명이 계세요. 910명이 뭐 마음을 합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협동조합이니까 협동을 해야 돼요. 협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밀림에 어느 추장이 있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 야 우리가 배도 고픈데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냥을 해야 돼. 근데 요즘 호랑이가 자꾸 나타나. 호랑이 한 마리 잡자 회의를 했어요. 그 마을 안에는 활을 잘 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돌팔매질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특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호랑이는 무서우니까 우리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서 덕을 만들어서 잡아보자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다 같이 삽을 들고 가서 함정을 파야 되잖아요. 유인하는 사람, 함정 파는 사람 해서 해야 되는데 활을 잘 쏘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활로 쏴서 잡고 싶은데 활 잘 쏘는 사람 30명만 모아주면은 활로 잡을 수 있어 우리가. 근데 회의를 했는데 함정을 파기로 했어. 그러면 활 잘 쏘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겠죠. 할 일도 없고 활 쏘는 사람이 삽질을 하니까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런데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면 협동이거든요. 따라가야 됩니다. 다음에 활을 쏘서 잡을 일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우리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다 같이 삽을 들고 가서 함정을 파고 덕을 만들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협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협동부터 설명을 했는데 그럼 조합은 뭘까? 조합. 협동은 제가 설명을 했어요. 협동. 예를 들어서 토끼 잡으려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물고 한 사람은 활을 쏘서 잡으면 돼요. 이게 협동입니다. 원시시대 때부터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협동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럼 조합이 뭘까? 조합? 협동, 조합 이런데 조합이라는 것은 공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입니다. 조합원님들 농업, 앞에 농업만 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자격이 다 있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 농사 지으시니까 조합원 되셨잖아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모인 단체다. 그러면 협동조합을 합하면 일정한 농사 짓는 사람, 농업협동조합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 몸과 마음을 합해서 모였다.
이게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업협동조합, 농협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협동해서 화합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인 단체다. 이게 농업협동조합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조금 지금도 말로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 목적은 뭘까요?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목적을 위해서 모였는데 어떤 목적이 갖고 있을까요? 농업협동조합 1조 1항에 농협법 1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협은 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협은 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몸과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화살을 잘 쏘지만 이번에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이번에는 함정을 파서 호랑이를 잡자 이렇게 했으면은 자기는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로 합해야 됩니다. 마음을. 그래서 이번에는 함정 파서 잡자. 다음에는 화살 쏴서 잡자고 해야지.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끝까지 나는 화살을 쏘겠다 하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하고 다니면 협동이 안 되겠죠. 어렵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칠 수 없기 때문에. 그 협동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협동의 의미는 몸과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하나로 나아가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 한 마리가 마체를 끌 수 있는 무게는 보통 4톤을 끌 수 있답니다. 4톤. 근데 말 2마리가 여기는 끌고 있죠. 여기는 말 2마리가. 말 2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22톤이랍니다. 그러면 2마리니까 4톤 플러스 4톤은 8톤이어야 되는데 22톤의 힘을 내는 거예요. 이게 협동의 힘입니다. 힘을 합하면 호랑이를 사람 1대1로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하지만 동네에서 협의해서 다 같이 힘을 모으면 호랑이도 잡을 수 있고 못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좀 안 들더라도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협동을 해야 된다. 이게 협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합원님들 혹시 뭐 농협에서 하는데 아이 이번에 선진적이라 가고 싶은데 안 보내줘서 기분 나빠 이러지 마시고 다음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협동조합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에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럼 협동조합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을까 궁금하시죠? 아까 원시시대 때부터 있었던 건 맞습니다. 협동이. 그러면 협동조합의 시초, 세계 협동조합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모인 김에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협동조합의 시초는 영국 로치데일 협동조합을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때부터 얘기를 하냐? 영국이 지구상에서 산업화가 가장 먼저 발전을 했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배웠을 겁니다. 아마 영국이 가장 먼저 해 뜨는 나라로 이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산업화가 진행됐는데 산업화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경되는 그 시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농협은 변해야 된다,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다 같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변화를 가져온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변화를 가져오려면 고통이 따라요. 반드시 힘든 과정이 따릅니다. 그 당시에도 산업혁명을 하다 보니까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로 가다 보니까 그때는 농사지어서 먹고 살고 했습니다. 전통사회에서요. 근데 전기기관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방직기계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자본가들이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월급을 안 주고 힘들다 보니까 야 정말 못 살겠다 우리. 그래서 영국 랭커셔주에 있는 로치데일 시내에 방직 공장 28명이 모였어요. 모여갖고 야 너무 힘드니까 아까 협동하면 쉽잖아요. 몇 배의 힘을 발휘하니까 쉬워. 그래서 28명 모여서 1파운드씩 돈을 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출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협동조합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쳐줍니다. 출자를 안 하면 협동조합이 아니에요. 협동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출자를 했다. 그 다음에 조합원들 교육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28명이 1파운드씩 모아고 협동조합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노동이 8시간 하는 게 아니고 막 17, 8시간 하면서 잠도 못 자고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모여서 28명이 모여서 야 우리가 다 같이 치약을 사러 가야 돼. 써야 되니까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27명은 그냥 자기 하던 일을 하고 쉬고 한 사람이 치약 사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협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소비협동조합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가서 다 이렇게 적어다 그 필요한 양을 사다가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돈 받고. 이래서 그래도 되고 갖다 놓고 이제 팔게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소비협동조합 시초라 그래서 세계협동조합은 어려운 산업화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세계협동조합 시초는 노치델 협동조합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이건 세계 얘기고 우리나라도 협동조합 시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보면은 이렇게 두레도 있고 품앗이, 향약, 개 하시죠? 개.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개도 많이 하시죠? 지금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 협동 형태입니다. 협동 조합은 아니죠. 협동의 형태입니다. 두레는 뭔지 아시죠? 논농사 지어보신 분들 계시죠? 옛날에 기계화 되기 전에 손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동네에서 10명, 20명이 모여서 다 같이 모내기 하자. 한 집 거. A 농가 거 다 하고 다음날 B 농가 거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협동의 형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두레라고 하고 품앗이는 잘 아시죠? 서로 내 일하고 네 일하고 도와주는 건 품앗이. 향약은 주로 이제 그 종교 단체 그러니까 이씨 가문 김씨 가문 집정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그 재난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이씨 가문에서 제일 어른이 있잖아요. 딱 규약을 정해 향약이라고 규약을 정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협동의 형태라고 해서 향약도 협동의 형태다. 시초를 보면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1961년 8월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시를 한 거예요.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그 전에도 협동조합 형태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도 협동조합이 너무 좋으니까 해봐라. 근데 협동조합이 공산주의 이론하고 약간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약간 다 같이 힘을 모으는 데서 약간 비슷한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 정권 때만 해도 공산주의가 무지하게 싫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이론화되고 정체되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61년 8월에 농협동조합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61년 8월을 협동조합의 그 법이 만들어져서 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서울농협도 이제 궁금하시죠? 동서울농협은 도대체 언제부터 생긴 거야? 올해가 60주년이라고 하는데 동서울농협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전에 서울에 전국에는 어떤 형태들이 있을까 그것도 좀 알아봐야죠. 우리나라는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서울 시내에는 12개 지역 농협이 있습니다. 12개 지역 농협. 우리나라에 지역 농협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을 다 나눠놨어요. 지역을. 그래서 저희 농협을 단위 농협이라고 옛날에 했지만 요즘은 지역 농협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표현이. 그래서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5개 구가 있는데 12개 지역 농협이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랑구, 동대문구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농협마다 12개 농협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이제 12개 농협이 있는데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름들이 보면 아까 노치델 협동조합도 노치델 시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죠. 우리나라도 협동조합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동서울 동쪽에 있으니까 서쪽에 있으면 서서울이겠죠. 남쪽에 있으면 남서울이겠죠. 북쪽에 있으면 북서울, 동서남북. 쉽죠? 가운데 있으면 중앙. 근데 이제 아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지형을 따서 하는데 강과 산을 이름을 딴 데도 많아요. 이름 짓기가 애매해지면. 그래서 한강의 서쪽에 있으니까 강서, 강의 서쪽에 있다. 한강의 동쪽에 있으니까 강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악산 밑에 있으니까 관악, 산 밑에 있다고. 영등포역 근처에 있으니까 영등포. 쉽죠, 이렇게. 서울에 경성의 서쪽이니까 경서 이렇게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영동하고 송파는 남서울, 영동, 송파 이게 지명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래서 12개 농협이 있다. 지역 농협이 그렇습니다. 품목 농협이 7개 있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 있는 것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개 지역 농협이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동서울 농협을 좀 알아볼까요? 동서울 농협은 올해 60주년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생겼을까? 저희 동서울 농협은 1964년도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 전에부터 있었어요. 61년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이동조합이 있었어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추석이사님이나 이분들은 다 아세요. 이동조합 시절이 있었어요. 상봉 이동조합, 묵동 이동조합, 왕우동 이동조합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관내에. 그 이동조합이 합병을 시작합니다. 너무 적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합병을 시작해서 했는데 64년도에 동부농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서울 농협 동부 쪽에 있어서 그래서 그때 동서울 농협 시초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60주년이 이렇게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농협들이 비슷비슷한데 어떤 농협은 50주년이다, 어떤 농협은 52주년이다 이렇게 기점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 이래갖고 60주년 저희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60주년이 돼서 올해 행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조합원님들은 지점이 도대체 어디에 몇 개 있을까 이것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중랑구에 상봉, 면목, 용마, 신내, 망우, 동부, 양원 지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렇게 지명을 많이 딴다 그랬죠. 지점까지도 지명을 많이 땁니다. 상봉에 있으니까 상봉 지점, 상봉동이 있으니까. 면목에 있으니까 면목 지점, 용마에 있으니까 용마 지점. 여러분도 이름 쉽게 지을 수 있겠죠. 이번에 양원 지점이 서로 개는데 양원 지구니까 양원 지점.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동대문구에는 몇 개가 있을까? 동대문구에는 장안, 답심리, 창신, 안암, 홍릉 이렇게 5개 지점. 그래서 12개 지점이 있습니다. 12개 지점이 있는데 이번에 1월 31일 날 우리 양원 지점이 개점이 됐어요. 옛날에 다 건물을 사놔가지고 지점을 개점을 했는데 열심히 직원들이 해가지고 1월 31일 날 했으니까 한 달도 안 됐죠. 벌써 한 180억 이상 예금이 늘었고 대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님들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빠른 속도로 지금 지점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영농에도 궁금하시죠? 영농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농회도 똑같아요. 상봉 지점에 상봉 영농회, 묵동에 있으면 묵동 영농회, 중화에 있으면 중화동 영농회 동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답심리에 있으면 답심리 영농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영농회가 없는 동네도 있어요. 주로 동대문 쪽에 있는데 회기동, 청량리, 제기동, 안암동 이런 동네는 지금 영농회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지점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영농의 조직을 갖추려면 사람 수가 돼야 돼요. 우리 대의원님들은 지금 14분 정도의 약 14분 정도의 대표를 하고 계세요. 그럼 최소한 영농회를 만들려면 대의원 1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대의원 1명도 없는 영농회는 아무래도 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 안암동 이쪽에서는 영농회를 구성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 14명에서 20명까지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14명이었는데 1명 줄어버리면 또 대의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20명 정도의 조직을 저희는 이렇게 원하고 활동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목반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직 영농회가 없는 동네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여기 저는 이제 원래 학사를 경제학 전공을 했는데 저희 동서울 농협에 대해서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조합원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동서울 농협이 서울에 아까 12개 농협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 궁금하시죠? 또 아셔야 돼요. 조합원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동서울 농협에서 29년을 근무했고 또 여러 가지 농협대학에서 약 3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또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고 했는데
동서울 농협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우려하고 걱정했던 분야가 동서울 농협이 중랑구 동래문구로 관할하고 있는데 금융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막 성장하는 데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는데 영등포나 관악이나 이런 데는 영동이나 이런 데는 가만히 있어도 막 성장해요. 나름대로 이렇게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춰서. 근데 중랑구 동대문구는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제 농협의 이렇게 현재 위치를 12개 농협에서 위치를 보니까 최하위권에 있어요. 주로 금융기관은 예금 대출을 합해서 자산 규모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냐에 따라서 규모가 크다 적다를 보통 판가름합니다. 1금융권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동서울 농협은 아쉽게도 11위, 12위 이렇게 됩니다. 끝에서 제일 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허약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다른 농협처럼 최소한 중간이라도 가게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첫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150명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우리 농협이 중간까지 가기 전에는 내가 일단 조합장 차를 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최소한 6위까지 가기 전에는 차를 사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타고는 다닙니다. 저희 농협에 있던 차 타고는 다니는데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직원들이 잊어먹지 말라고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 동영상을. 그렇게 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크게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스토우스라는 사람이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경제 5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전통사회, 도약준비기, 도약기, 성숙기, 그 다음에 높은 소비단계, 소비사회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놨어요. 그럼 아까 우리나라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50년대는 전통사회 단계입니다.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빠요. 고리채에 시달리고 먹고 살기 바쁜 시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예요. 근데 누군가 나타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났죠.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노래도 만들고 뭐 동네 울력도 하고 협동 형태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조금씩 성장해서 지금의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동서울 농협도 다른 농협처럼 좀 크게 성장시켜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로스터의 이론을 도입을 했어요. 저희 농협도 사실 도약 준비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조합장이 나서서 우리 허리도 졸라매고 좀 덜 먹고 좀 힘을 모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 벌어서 먹고 쓰고 다 그냥 땡은 단계는 사실 전통사회 단계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조합장도 뭐 이렇게 저도 계약직입니다. 4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뭐 번 거 올해도 많이 벌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축을 많이 해서 그렇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힘을 모으고 준비를 해서 미래로 좀 나아가서 동서울 농협도 잘 사는 농협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약 준비 단계를 이런 도약 준비 단계를 거쳐서 도약기에 이르고 이 도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비행기 이륙 단계로 저는 항상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해외 다니시니까 비행기 한 번씩은 다 타보셨죠? 한 번도 안 타보신 분 계십니까? 저희 선진제 결합할 때 1순위로 보셔드릴게요. 비행기 타시면 처음에 이게 아나운서가 이쁜 사람이 뭐 이렇게 구명복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깍깍 묶어놓죠. 안 하면 와갖고 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핸드폰 다 끄라고 그러죠. 답답하잖아요. 그 단계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지만 꼼짝 못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단계가 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단계. 그때는 에너지도 많이 소모됩니다. 기름도 많이 들어가요. 그 무거운 동체를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조금 움직이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죠. 이제 부르고 있는 데서는 기름도 적게 들고 좀 나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가 이렇게 이제 우리 도약 준비기고 도약은 테이크업 단계라 그래서 비행기가 지면을 박차고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그때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런 도약기를 거쳐서 이제 성숙기 단계로 나아갑니다. 성숙기 단계만 가도 살만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저는 평가하라면 성숙기 단계로 보고 있어요. 고도 소비 단계를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기는 최고 선진국들입니다. 그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 같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모아야 돼요. 저희 나라는 사실 좀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아시기에도 뭐 그냥 선거 때문에 시끄럽고 막 이렇습니다.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동서울 농협도 앞으로는 도약 준비를 거쳐서 도약을 해서 정말 그 남부럽지 않는 동서울 농협을 만들어보자 이런 그 생각을 갖고 로스토의 그 경제 이론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거는 사실 제가 만든 겁니다. 눈덩이 효과라는 것은 스노볼 에펙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든 건데 이게 눈덩이가 있어요. 요즘 눈 많이 왔죠? 네. 눈 많이 와. 옛날 생각나서 한 번씩 뭉쳐보셨어요? 네. 손 시렵죠? 손이 안 시려면 이상하게 눈이 차니까. 근데 처음에 뭉칠 때는 손도 시렵고 사실은 잘 안 뭉쳐져요, 눈이. 하지만은 어느 정도 뭉쳐갖고 굴리면 금방금방 커져요. 그쵸? 이 조금만 했던 게 굴리면 2배로 커지고 더 굴리면 4배로 커지고 막 커집니다. 저는 경제 이론을 항상 이 눈덩이 효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이론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손시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참고 이겨내면 큰 눈덩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다 같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힘을 모으고 앞으로 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이제 눈덩이가 이렇게 혼자서 굴러가는 거예요. 울타리 이론도 제가 이제 대위원님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집이 튼튼하려면 울타리가 먼저 튼튼해야 됩니다. 도둑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태풍이 쳐도 이런 울타리는 바람만 좀 불어도 거스러지게 생겼죠. 그림이 좀 잘 그려졌습니까? 이런 울타리 안에다 집을 질 사람이 없겠죠. 우리 조합원님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집을 튼튼하게 짓고 안전하게 하려면 울타리도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저축도 하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울타리는 웬만큼 태풍이 불어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이론까지 같이 해서 경제 이론 몇 가지를 우리 조합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70년부터 시작됐는데 제가 사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뭐 잘나서가 아니고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를 시작했을 때 엄청난 그 반대 세력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저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길가에 다 들어 누웠어요. 나를 밟고 가라고. 근데도 그걸 이겨내고 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때 생각나시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근면, 자조, 협동 이렇게 구호를 내걸고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옆에서 데모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열심히 해서 물론 인권은 좀 무시된 건 사실이지만 이 큰 뜻을 갖고 나라를 성장시켜서 하는데 그 아픔이 없겠습니까? 저는 각고의 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각고가 뭡니까?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바늘만 찔려도 아픈데 뼈를 깎아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그런 고통을 이겨내야 동서울 농협도 성장할 수 있고 남부럽지 않은 농협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거 그림 생각나시죠? 추억의 한 토막.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다른 일 나가면서 삽 들고 한 명씩 동네에서 나오라니까 네가 대신 좀 나가. 집집마다 나와야 되니까. 이장 반장이 다 세니까 저도 삽 들고 몇 번 나갔습니다. 어렸을 때. 나 8살밖에 안 먹었는데 다 한 명씩 나오라니까.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그림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서울 농협은 여러 가지 환경이 나쁘지만 다 같이 조합원님들과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다른 농협 못지않게 큰 농협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님들이 이제 계시는데 나의 권리는 뭐고 의무는 뭘까 궁금하시죠? 근데 사실 전부 다 조합장이 돼서도 안 되고 전부 다 이사가 돼서도 안 됩니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 농협은 성장합니다. 배가 이렇게 가는데 다 같이 항해사가 되고 다 같이 선장이 돼버리면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뱅뱅 돌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역할을 했을 때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나는 권리가 뭐고 내 의무는 뭔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조합원님들은 이렇게 대표권과 공익권과 자의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아요. 공익권 안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발생을 잘 안 하고 농협 초기에나 발생하는 그런 분들이라 다 뺐고 대표적인 것만 올렸습니다.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거는 대의원님들이 되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의원이 되셔서 총회에서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의결권이 있으시고 공익권입니다. 공익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농협을 위해서 하는 걸 공익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도 하셨잖아요. 대의원 선거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임원의 선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선거권은 본인도 나올 수 있어요. 나도 옛날에 뭐 줄반장이라도 했어 이러신 분들은 대의원도 나오고 조합장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공익권이라고 합니다. 자기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농협을 위해서 공적인 걸 위해서 권리다 해서 공익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권은 뭐가? 자기권 스스로 자기 이익이잖아요. 말 그대로. 자기권에는 사업 이용권이 있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조합원님들은 사업을 꼭 이용하셔야 됩니다. 농협 사업을. 그래서 사업 이용권이 있고 잉여금 배당 청구권이 있습니다. 잉여금 배당 청구권은 청구 안 하셔도 저희가 다 통장에 넣어드리죠. 요즘에 한참 받고 계시죠. 네, 잉여금 배당 청구권이 있고 지분 환급 청구권이 있는데 이거 탈퇴하실 때 내 지분 돌려줘. 그냥 그 권리입니다. 지분 환급 청구권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는 뭐가 있을까요? 의무. 어디에나 권리와 의무가 같이 있습니다. 의무는 한번 볼까요? 출자금 납입 의무. 출자 납입해야 조합원 되시잖아요. 쉬워 이런 걸 그죠? 다 해봤으니까 출자금 납입 의무가 있고 경비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발생 안 합니다, 사실. 농협이 사업을 했는데 적자가 났다, 역조가 났다 이러면 부담할 수도 있어요. 역조가 많이 나면, 조금 나면 아니지만 많이 나면 우리가 이제 법정 적립금 이런 것을 그래서 띄워놓는 겁니다. 미리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걸로 커버하려고.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 사업이 생기면 과태료 납부금도 있고 조합원의 원래 의무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축을 해놨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의 부담으로 있고 사업 및 시설 이용 의무가 있어요. 여기 딱 보다 보니까 아까 권리에서도 있었는데 의무에도 있네 하는 글씨 하나 있죠. 사업 이용 의무. 이거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조합원님들. 권리이자 의무. 중요하니까 양쪽에 다 넣었어요. 권리이면서 의무는 사업 이용 의무. 반드시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합원님들. 옆집에 새마을금고가 0.2% 더 줘.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 같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조합원님들은 반드시 사업 이용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서울농협의 사업은 뭐가 있을까 한번 짚어봅시다. 교육지원 사업이 있어요. 교육지원 사업은 조합원님들만 위한 사업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니까 1번으로 넣어놨어요. 동서울농협에서 돈을 벌거나 무슨 사업을 해서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교육지원 사업.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 가거나 장학금 드리거나 건강검진 하시거나 이렇게 지금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지원 사업.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교육지원 사업에 속해요. 농자재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 앞에 교육이라고 붙었죠. 교육지원 사업. 이것도 지금 교육의 일원입니다. 모르는 사실을 알게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경제사업. 경제사업은 구매, 판매, 마트. 구매는 조합원님들이 농사질 때 필요한 농자재를 저희가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경제사업장 가보셨나요? 네. 멋지게 해놨죠? 네. 옛날에는 막 땅바닥에 있었는데 서로 백화점식으로 싹 개조를 해서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중앙의 지원을 받고 우리 돈을 일부 들여서 이렇게 했고요. 판매 사업은 조합원님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저희 이제 마트나 이런 데서 팔아드리는 판매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트 사업은 지방 농산물이나 조합원님 생산한 것을 파는 그런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신용 사업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신용 사업을 잘해야
수익을 많이 내서 자원님들한테 배당도 하고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시종사업이 전년도에 동서울농협이 전년도 대비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 수익을 최고 많이 냈어요. 이때 박수 한번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수신고나 대출 이런 데서는 그 하위권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수익은 저희가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호금융 대상을 이렇게 받아서 중앙에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랬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우리 경영본부장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복지후생사업. 이거는 이제 서울에는 많지 않습니다. 지방농협 같은 데 가보면 목욕탕이나 이발소나 뭐 이런 복지사업을 수익이 안 나니까 안 해버려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농협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조합원님들 복지를 위해서. 저희도 이제 복지후생사업을 앞으로 늘리려고 그럽니다. 사실 노래교실 막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복지사업을 좀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떻게 우리 농협이 달라질까? 다른 거 다 빼고 달라진 것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조합원 선진지 결합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여행만 하셨죠. 1박 2일로. 작년에 다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다녀오셨는데 그거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란 말을 썼습니다. 올해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이제 모시고 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공약도 했고 3년에 걸쳐서 200명씩 매해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조합원님들을 1번부터 910번까지 쫙 번호를 매겨놔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조합원님들을 공정하게 해외를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순번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농협은 그래도 연세 드신 분부터 이렇게 모셔야 되잖아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또 다릅니다. 올해 가실 때는 건강한데 2년 뒤에 가시려면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경로사상에 입각해서 연세 많으신 분부터 모시자, 해외를 가시고 싶은 분들 모시자 해가지고 나이 순으로 쫙 나이를 했어요. 생일까지 다 나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번호가 나와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올해 가시는 분들은 52년생까지 가요. 생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52년생까지 가시는 걸로 해서 했는데 이게 명단에 보면 젊은 사람도 끼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가시다 보니까 이 해외 같은 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직원들이 많이 못 갑니다. 그러면 각자 몸을 챙기셔야 돼요. 근데 건강치 않으신 조합원님들이 가시면 다른 분들이 해를 끼쳐요. 다른 분도 같이 못 해버려요. 한 명 아파서 누워 있어 봐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좌하실 분들, 간병해 줄 분들, 그분들을 한 명씩 지정하면 같이 모시겠습니다 해서 몸이 좀 부자인 분들은 내가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야 내가 좀 마음이 편해. 그러신 분들은 한 분씩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뒤처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제가 이제 전화를 몇 분 받았는데 어떤 조합원님들은 야 동서울농협이 얼마나 큰 조직인데 그 치사하게 자부담금을 받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동서울농협이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그거 10만 원, 40만 원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어디 쓰겠어요?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왜 받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받을까요? 국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국내는 저희가 작년에도 국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다 간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 해놨는데 저희는 예약까지 전부 마쳤는데 그날 안 오신 분들이 보통 10분이에요. 그럼 저희 농협은 어떻게 했어요? 차 빌려놨어. 그 숙소 예약해서 식당 예약. 식당은 뭐 우리나라는 안 먹어도 돈 안 내니까. 이랬지만 그 비용은 농협 부담입니다. 약속해놓고 안 오셔버리는 거예요. 돈 안 내니까. 나 손에 없으니까 이러고. 그래서 10만 원을 일단 보증금으로 내놓으시고 안 가시면 그 10만 원은 저희가 못 돌려드립니다. 다녀오시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을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왜냐하면 노쇼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행사를 못 해버리고 다른 분한테 피해를 주고 농협에 피해를 결국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는 10만 원을 받아서 가신 분들은 도로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거고요. 해외는 그러면 해외는 왜 했어? 그렇게 또 생각하실 거예요.
해외는 비행기까지 다 예약을 해야 돼요. 비행기 약 왕복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가신다고 해놓고 아 나 가기 싫어 아니면 뭔 일이 있어 갑자기 배가 아파 다 안 가셔버리면 그 돈은 농협돈으로 다 지출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가실 분만 신청하시라고 본인 부담금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사업계획 세울 때 아예 뭐 150만 원, 200만 원 세워서 그냥 편안하게 모실 수 있어요. 하지만 농협 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나가면 그래서 자부담금을 한 겁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아까 저는 항상 무슨 행사를 하면 12개 농협이 있다고 했죠. 서울에 12개 농협 사례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올바르냐 그렇지 않냐를 항상 판가름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슷한 농협끼리 같이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12개 농협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이 다 받아요. 안 받은 농협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안 받은 농협이 딱 한 군데 있고 대부분이 다 받고 우리보다 더 많이 받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조합원님들한테도 책임감을 갖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이렇게 비싸 여행이 나 베트남 갔다 왔는데 저기 80만 원에 갔다 와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사실은 80만 원에 갔다 왔습니다. 딱 한 달 전에 80만 원. 근데 왜 농협은 비싸 이렇게 하실 수 있죠. 80만 원을 주고 갔더니 해외 갔더니 뭐 좀 재미나는 거 보트 타기 뭐 타기 막 이런 거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 해외까지 시간 내서 어렵게 왔는데 이게 뭐야 이랬더니 그건 추가 비용을 내야 됩니다. 다 타는데 얼마야 그랬더니 40만 원 더 내래요. 그럼 120만 원 내버린 거예요 벌써. 좀 있었더니 기사 팁 줘야 되고 가이드 팁도 좀 그려야 되고 걷어야 된대. 얼마? 그랬더니 20만 원이래요. 그럼 벌써 140만 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또 좀 가니까 또 뭐 물건 사는데 가게마다 다들 이래. 안 사면 인상 써 또 이렇게. 했더니 안 그러면 가이드가 먹을 게 없대.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기분은 기분대로 나쁘고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는 농협 여행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저히 농협 여행사에다 맡겼어요. 그 사람들은 직원이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 말에 여행은 돈대로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 보시고 추가 비용은 전혀 없고 이게 뭐 물건 사러 다니고 이런 데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깨끗하게 관광 기분 좋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면 적정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적 견학의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자녀 장학금. 어떤 조합원님들이 그러세요. 할아버지인데 손주한테 야 내가 장학금 농협 가서 타다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농협에 와서 보니까는 대상이 안 된다고 잘렸어 이런 얘기해서 기분 무지 상하고 창피해서 이러셔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그 조합원님들은 장학금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그 규칙대로 해서 전부 드리도록 해서 배로 늘렸습니다. 장학금을 드리도록 하고 농업인의 날도 이제 행사를 좀 작년에 가래떡 행사를 해보고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지원금 행사는 제가 공약에도 있었고 저는 공약을 하루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건 다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공약에도 있었고 사실 옛날에 회갑잔치, 칠순잔치, 뭐 팔순잔치, 구순잔치 다 다니시고 다 나름대로 기분 내고 하셨잖아요. 기생 불러서 노래도 막 부르고 했는데 다 없어졌어요. 저도 사실 억울해요. 맨날 쫓아다녔는데 제가 할 때 되니까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좀 억울해서 우리 농협에서 챙겨드리자. 우리 조합원님들 사랑하니까 정말 존경하는 조합원님들 우리 농협에서라도 챙겨드리자 해서 제 보니까 10분의 1 정도가 해당이 되세요 매년. 10년 되면 다 돌아갑니다 한 바퀴. 조금 늦게 받고 그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축하해드리고 아까 협동하는 마음으로 저도 한 9년 있어야 받습니다. 한갑 진갑 몇 그제 지나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축하해드리고 때 차례도 오면 또 이렇게 받게 되고 그때까지 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이런 행사를 해서 축하해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효자 효부상도 제가 만들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효자 효부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자상 받고 효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상 못하겠죠. 표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농협은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농협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문 변호사와 세무사를 이제 운영하려고 지금 접촉을 있어서 3월 중에는 하려고 그럽니다. 조합원님들 그 자녀들한테 증여 상속 걱정, 그 다음에 재산상의 문제들 이런 분들 유명한 변호사, 세무사를 모셔서 같이 상담할 수 있도록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60주년 행사는 다 하시죠 이제는. 망우동 그 축구장 넓은 잔디밭에서 하려고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멋지게 회갑잔치니까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 축하금 선물 전달인데 옛날에 생일 축하금 10만 원 받으러 오세요 하니까 역정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야 생일 축하금을 뭐 10만 원 받으러 오라 그래 너나 써 막 이러신 분도 계시고 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선물은 갖다 드리는 거지 받으러 오라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해서 직원들이 사실 조합장이 갖다 드려야 돼요. 조합장이 요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직접 직원들이 갖다 드리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축하해야 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네, 박수 쳐주신 분은 건강에는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어떤 조합원님들은 이제 대의원 총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한테는 안 물어봤잖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생일 그 축하금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상품권하고 장소실하고 국수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지나신 분들은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저도 항상 다른 농협을 전부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 다른 농협을 알아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시골 농협에다가 비교하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같은 고등학생끼리 달리기를 해야 잘 달리고 못 달리고를 알 수 있지. 고등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앉혀놓고 달리기 시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농협끼리 비교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서울에 있는 농협들 19개 농협을 다 알아봤어요.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상품권 주는 농협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는 한번 여쭤보려고 다 모이신 김에 다른 농협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농협은 봤더니 생일 꾸러미를 만들어서 소고기 그다음에 미역 쌀 이렇게 생일 잔치 할 수 있는 것들을 꾸러미를 만들어서 갖고 와서 이렇게 축하해 드리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상품권은 하지만 조합원님들 모이신 김에 대표님들한테 안 물어보고 어떤 게 좋겠어요? 지금처럼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좋죠 상품권이. 상품권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하던 대로. 그 다음에 저희가 농사를 그동안 수십 년 지었는데도요 했던 대로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어요. 농사 질 때마다 어떤 해는 풍년도 들고 어떤 해는 흉년도 들고 물론 기후의 변화도 있지만 이런 게 돼서 농사를 좀 바로 알자 해가지고 유명하신 분을 모셨어요. 오늘 마침 자리에 오시라 그랬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조합원님들 농협의 주인이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왜 주인이시죠? 대답은 뭐 알긴 알 것 같은데 말하기가 좀 그러시죠. 왜 주인일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인하고 제가 주인 의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농협의 주인은 누굴까요? 근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농협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우리나라만 해도 6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사람이 피와 땀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장하는데. 근데 올해 가입하신 분은 출자금 납입하시고 내가 주인이야.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농협법도 국가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국가에서 만듭니다. 농협법도. 농협 규정은 중앙에서 만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과 규정, 상위법이 가장 센 상위법과 규정을 정부와 중앙에서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는 정관을 만들 수 있어요. 총회,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총회에서 만든 정관은 상위법을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효가 돼요. 근데 우리가 주인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질문을 갖고. 좀 이상하죠? 주인은 맞는데 여태 그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저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주인 의식이란 말 썼어요. 주인 의식이란 말. 주인이 또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주인으로서 권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신 분이 건설업 하신 분이 아이 적자도 많이 나고 앞으로 힘들 것 같아. 팔아치워. 그 주인 맞습니다. 팔아치워버리면 그만이에요. 자기 거니까. 여러분들 다 주인이신데 우리 힘드니까 다 팔아가지고 농협 팔아갖고 나눠 가집시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주인 맞습니까? 자기 재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주인이 주인 맞습니까? 아닌 것 같죠? 생각해 보니까. 그죠? 또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더. 한 5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원래 1시간인데 제가 한 3분 정도 더 추가했어요. 이게 이제 쉽게 해서 중국집을 운영해. 중국집을 운영하는데 종업원들이 있죠. 사람들 날르고 월급 받고. 종업원들은 일을 적게 하고 월급은 많이 받으려고 기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 주인 아닌 거 맞아요. 주인은 돈을 벌면 야 내일 힘들 밀가루가 오를지 모르니까 저축도 좀 해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 저축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거 주인 맞습니다. 근데 주인이 주인한테 주인이 뭐 나도 좀 더 좋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조합원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생일날도 10만 원 줬는데 20만 원 줘, 30만 원 줘 이렇게 하시잖아요. 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조합장인데 저도 사실 계약직입니다. 조합장도 주인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인 의식이라는 말 제가 썼는데 그 주인이 농협은 뚜렷하게 누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역사 안에서 정부도 관여돼 있고 농협중앙회가 있고 조합원님들이 있고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농협을 설명할 때 수레의 양 바퀴라고 얘기합니다. 직원과 조합원님은 수레를 끌고 가는 양 바퀴다. 바퀴가 두 개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직원이고 하나는 조합원이세요. 근데 직원만 너무 챙기고 조합원님을 안 챙기면 조합원님 쪽으로 헛돌 거예요. 차가. 수레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뱅뱅 그 자리를 둘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합원님들만 챙기고 직원들을 안 챙기면 직원들이 나 일 안 해. 이러면 수익을 못 내니까 또 직원 쪽으로 수레가 헛돌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균형을 맞춰야 수레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으고. 그래서 제가 주인 의식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주인 의식이라는 말 썼고 좀 어서 얼굴 본 사람 같죠. 엊그제 영화에도 나오고 눈 밝으신 분은 보이죠? 이렇게 도산 안창호 이렇게 이분도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주인 의식에 대해서 애매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 뭐라고 했나 찾아봤더니 주인 의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손님이다 이렇게 도산 안창호 선생은 말씀을 하셨어요. 참여하는 게 뭘까요? 사업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주인이야 조합원이니까 했는데 사업 참여 안 하면 하루아침에 나그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주인 의식은 다르다. 그래서 주인 의식을 여러분은 갖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주인이니까 수익이 나오면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좋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고 나름대로의 부여받은 임무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했을 때 농협이 발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답심리 조합원님들이 오셔서 제가 간단하게 한 1, 2분 더 말씀을 드릴게요. 농사를 짓다 보면 풍년도 들고 흉년도 들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농사 짓는데 매년 수확량이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다 틀리죠. 다 틀립니다. 근데 재작년에는 대풍이 들었어요. 우리 금융기관이 생긴 이래 최고의 많은 수익을 기록한 해가 재작년이었습니다. 22년도에.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다른 농협은 막 300억 이상 수익을 내는 농협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풍이 든 해도 있고 작년에는 상당히 힘든 해였어요. 우리 좀 이따 우리 경영본부장이 설명하겠지만 적자를 막 100억 이상 낸 농협들이 많습니다. 전년 대비. 그렇게 어려운 한 해를 겪었어요. 또 과수농사 지신 분들은 알겠지만 갑자기 냉해가 들어서 배가 꽃필 때 냉해 들어서 배가 하나도 안 열리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농사를 짓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 콩농사 짓는데 갑자기 그 고라니가 내려와서 다 뜯어먹어버리고 멧돼지가 내려와서 또 고구마를 다 파버리면 수확량이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똑같이 수확이 나지는 않는다. 자연 환경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재해에 따라서 수확량이 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고금리 그 효과를 재작년에는 봤지만 작년에는 그것 때문에 연체율이 무지하게 증가했어요. 건설업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지금이. 또 사업하신 분들도 다 힘드시죠 요즘에. 네,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당금도 많이 쌓고 저축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년 바뀝니다. 수확량이 바뀌기 때문에 작년 거를 기억해가지고 올해는 왜 그랬어 이러면 아니 그 토지 준 주인이 와서 야 500평에서 매년 쌀이 10섬씩 났는데 올해 왜 5섬밖에 안 났어? 또 뭐 했어? 이렇게 하면 아니 태풍이 불어서 배가 다 쓰러져서 그랬어요. 야 그래도 작년처럼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약간 모순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더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적게 날 수도 있고 이게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금융기관도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그 카톡방에 글이 좀 올라와서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적절치 않아서 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신부님이 그 이쁘게 생긴 아가씨가 혼자 사는데 밤마다 그 집을 드나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신부님 정자는 사람이 왜 자꾸 밤마다 그 집에 드나들지? 무슨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한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신부님 낮에는 저러지만 밤에는 무슨 짓을 할 거야. 그래서 소문을 쫙 내 이제 자기 일 아니니까 소문을 쫙 냈어요. 근데 한 서너 달 지나다 보니까 그 집에서 초상이 났어요. 상여가 나가. 그 사람들이 모아서 물어보니까 아니 신부님이 밤마다 가서 누가 아무도 안 찾아와서 병수발 들고 말 또 같이 얘기도 해주고 달래주기도 하고 치료도 해주고 그러셨단다. 얼마나 좋은 분이냐. 이게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럼 막 흉받던 사람들은 좀 미안하잖아요. 양심도 있고. 미안해서 이제 성당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성당에 와서 이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신부님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그 여자 집에 드나들어서 흉보고 그랬는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부님이 죄 용서해 주겠다. 대신 내가 시킨 일을 좀 해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이 닭집에 가서 닭 깃털 얇은 깃털 있죠. 이게 옆구리에 나온 얇은 깃털을 한 움큼 모아다가 바람이 많이 부는 언덕에 올라가서 날려라. 쉽잖아요 그거. 아이고 제 용서해준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해서 날렸어요. 날리고 딱 하고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거 다시 다 주워오라고 그래요. 그 주술 수 있습니까? 어디로 날아간지도 모르겠고 주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은 퍼나르는 것도 큰 죄입니다. 정말 궁금하면 농협에 전화를 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정말 모르겠다 하면 농협에 직접 오셔서 전화하셔도 되고 오셔서 설명을 듣고 판단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전화하는데 무슨 하루 1박 2일 걸립니까? 그냥 누르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합원님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서울 농협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발전해야 돼요.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자꾸 잡아다니고 태클 걸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농협에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사익을 취하거나 공정하지 않거나 나쁜 짓을 했다 하면 언제든지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짓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항상 올바르지 않는 일은 판단에
사실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 이렇게 알고 싶은 거는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경영본부장이나 본부장들한테 이렇게 문의를 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